결혼 10년. 저는 여전히 부엌대기 신세였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5억 원의 유산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사흘 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찾아와 쪽지 하나를 건네자 저는 만연자실했습니다. 오늘은 저와 제 남편 도윤 씨가 결혼 10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달걀 프라이 2개를 굽고 우유 2잔을 데우고 토스트 몇 조각도 구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식탁에 차려 놓았을 때 도윤 씨가 마침 손님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희는 결혼 10년 동안 각방을 썼는데 이 사실은 저희 둘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윤 씨는 회색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희의 10년 결혼 생활처럼 아무런 파동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는 식탁으로 앉아 토스트 한 조각을 집어 한 입 베어 물고는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오늘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해. 오늘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해. 가는 길에 조심하고 상비약 꼭 챙겨가. 위험 때문에 출장 가면 항상 속이 안 좋잖아. 도윤 씨는 위험이 있어서 출장만 가면 속이 불편해하곤 했습니다. 저는 매번 미리 위장약을 그의 여행 가방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도윤 씨는 응 하고 짧게 대답하곤 더 이상 말없이 아침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맞다니 이상 말없이 아침이라 더부 사이에 맞다니 이상 말없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이 불안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가끔 저는 저희 관계가 대체 무엇일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분명 부부인데 가장 낯설 룸메이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듬해 도윤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군인이셨는데 제가 18살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만 혼자 남게 되었죠. 그때 저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가 막막했습니다. 제가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학교에서 익명의 독지가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매달 생활비로 1,000원씩 보내주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그 독지가가 누구인지 항상 궁금했지만 학교에서는 상대방이 비밀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저는 한 동문회에서 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많았고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이고 온화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 졸업 후 계획을 물었고 좋은 일자리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주 저에게 저녁 식사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고 저는 서서히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제 6개월 만에 그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망설였습니다. 저희는 사귀고 있었지만 그는 제 손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었고 다른 친밀한 행동은 더 말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고 평생 저에게 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처지였기에 너무나 가정을 갖고 싶어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 날 그는 제 이름이 적힌 아파트 열쇠를 저에게 건네며 저희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그는 최근 일이 너무 피곤해서 푹 쉬고 싶다며 제가 안방에서 자고 자기는 성인방에서 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그저 그가 정말 피곤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방을 쓰기 시작한 것이 10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10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는 저에게 항상 잘해주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모두 그가 책임졌고 제가 무엇을 사고 싶다고 하면 제가 먼저 다가가도 그는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참지 못하고 그에게 저를 좋아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때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적은 없어. 그냥 혼자 자는 게 익숙해서 그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가 그렇게 말하니 저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이런 관계에 서서 이런 관계에 서서 이런 관계에 서서 이런 관계. 가끔 다른 부부가 손잡고 거리를 걷는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부러워지곤 했습니다. 언제쯤 저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아침 식사를 마친 도윤 씨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현관까지 배웅하며 그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위장약은 여행 가방 바깥 주머니에 넣어뒀어. 꼭 제때 챙겨 먹어. 도윤 씨는 저를 바라고 왔는데 그의 눈빛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알았어. 집에서 잘 지내. 라고 말하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의 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불안감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슨렇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뒤돌아 문을 닫고 식탁을 치우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예전 사진들을 뒤적였습니다. 부모님 사진도 있었고 대학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셨다면 도윤 씨가 왜 저에게 이러는지 알아봐 주셨을까요? 그리고 저를 도와준 그 독지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저는 휴대폰 배터리가 다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사진을 보다가 그제야 일어나 휴대폰을 충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흘 뒤 갑작스러운 재앙이 저의 평온한 삶을 완전히 뒤흔들 것이며 제가 알고 싶었던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 도윤 씨가 출장 간 전날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만 그의 출장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위험이 도져서 약을 안 먹었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이번 출장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민지 씨가 제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일 생각하는 중이야. 그냥 일 생각하는 중이야. 헤어진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넋을 놓으셨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비록 저희의 결혼 생활이 껍데기 같았을지라도 지난 1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는 이미 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고객과 프로젝트 기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낯선 번호가 떴는데 도윤 씨가 출장 간 도시의 지역번호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목소리가 매우 침울했습니다. 도윤 씨의 가족 되십니까? 저는 시내 교통경찰대입니다. 도윤 씨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다개펀이다니 닥격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고 화면에는 금이 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우려고 쪼그려고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고 그저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사고? 응급처치?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교통경찰은 인내심 있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도윤 씨 휴대폰에 있는 긴급 연락처를 통해 연락드렸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빨리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동료 민지 씨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지혜 선배,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이래. 민지 씨도 깜짝 놀라
서둘러 저희 휴가를 신청해주고 도윤 씨가 출장 간 도시로 가는 가장 빠른 KTX표도 예매해 주었습니다. KTX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제 머릿속은 온통 도윤 씨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던 모습, 출장을 간다고 말하던 모습, 뒤돌아 집을 나서던 모습. 저는 저도 모르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전에는 잃게 될 사람이 더 있었고 교통경찰 전화를 받았을 때도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KTX가 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택시를 타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 도착하니 교통경찰이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하나를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부상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응급 처치했을 때 부상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응급 처치했지만 결국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고, 조동조사 보고서입니다. 우선 한번 보시고 나중에 협조가 필요한 번 보시고. 저는 굳게 닫힌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교통경찰이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저는 교통경찰의 팔에 기대어 대성통곡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울고 나서야 저는 서서히 진정되었습니다. 교통경찰은 저를 대신해 장례식장과 연락해 주었고 도윤 씨 가족에게도 연락해 주었고 도윤 씨의 형 도진 씨와 형수 유진 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제 팔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지혜, 너 때문에 도윤이가 죽은 거 아니야? 네 부모도 교통사고로 죽더니 이제 도윤이도 교통사고로 죽었어. 너는 정말 불행을 몰고 다니는 발자야. 그녀가 제 팔을 너무 세게 잡아서 봤지만 저는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욕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도진 씨는 저를 보는 눈빛은 비난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비난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혹시 너랑 싸워서 정신이 흐트러져서 사고가 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요, 저희 안 싸웠어요. 아침에 사흘 뒤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도진 씨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더 이상 말없이 교통경찰과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유진 씨는 여전히 옆에서 제가 불행을 몰고 다니는 팔자라며 도일 씨가 저와 결혼하고 나서 좋은 날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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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일 씨는 아직 응급실에 있었고 저는 그의 잡례를 잘 치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의사가 나와 저에게 도일 씨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를 따라 영안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일 씨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피가 묻어 있었고 미간을 찌푸린 채 고통을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져보려 했지만 손이 그의 피부에 닿자마자 얼음장 같은 차가움에 놀라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일 씨, 어떻게 저를 혼자 두고 갈 수 있어요? 평생 저에게 잘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도일 씨의 시신을 처리하고 저는 도진 씨와 유진 씨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혜, 도윤이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준 적 있어? 이번에 사고가 났으니 회사에서 보상금은 줄까? 그리고 보험 수익자는 누구야? 저는 멍해졌습니다. 지금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조급한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도윤 씨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류진 씨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개죽거리며 도진 씨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는 아무것도 몰라. 도윤이는
걔랑 결혼할 후회했을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왜 계속 저와 각방을 썼을까? 왜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를 도와준 그 독지가는 대체 누구였을까?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집안의 모든 것이 도윤 씨가 아침에 떠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다 먹지 못한 토스트가 있었고 그의 잠옷은 손님방 침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서류 가방은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에는 그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님방으로 가서 그의 잠옷을 안아 들었습니다. 마치 그를 안고 있는 것처럼요. 잠옷에서는 그의 몸에서 나던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 났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님방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울다가 지쳐 서서히 잠들었습니다. 울다가 지쳐 서서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도율 씨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지만 제가 캐물으려 하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텅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이 텅 빈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 비밀들이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곧 제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 씨가 세상을 떠난 이튿날, 저는 집에서 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서류 가방을 열어보니 노트북과 프로젝트 서류들 외에 제가 한 권도 본 적 없는 검은색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변호사님께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막 봉투를 뜯어보려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정도로 보였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20대 젊은이로 검은색 서류 가방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남자가 먼저 아주 정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혜 씨 되십니까? 저는 도율 씨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김정호입니다. 이쪽은 제 조수이고요. 저희는 도윤 씨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김정호입니다. 이쪽은 제 조수이고요. 저희는 도윤 씨의 유산 관련 문제로 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물잔을 받아들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제 앞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도윤 씨는 반년 전에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예상치 못하게 사망할 경우 유언장 내용을 지혜 씨에게 알리고 유산 상속 절차를 밟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것을 도와달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서류를 집어 몇 장 넘겨보니 분명 보며 보니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어 더 두툼한 서류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의 유언에 따르면 그분 명의의 모든 재산, 즉 아파트 3채, 회사 2곳의 지분, 은행 예금 및 금융상품은 모두 지혜 씨가 상속받게 됩니다. 저희가 초기에 산정한 결과 이 모든 재산의 총 가치는 약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라니 제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탁 하고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도윤 씨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항상 도윤 씨가 평범한 건축 설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아봐야 몇백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가 5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길의 건축회사님은 안경을 고쳤습니다. 기중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지혜 씨, 저희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도윤 씨는 건축 설계했습니다. 또한 그가 일찍이 투자한 몇 채의 아파트들도 지난 몇 년간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5억 원의 유산이라니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도윤 씨의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입던 옷은 모두 평범한 브랜드였고 평소에도 회식에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도진 씨와 유진 씨였습니다. 유진 씨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는 김 변호사님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도진 씨의 발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변호사님 오신 거 아니야? 분명 도윤이 유산 문제 이야기하러 오셨을 거야. 도진 씨는 테이블 앞으로 와서 유 원장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그들을 한 번 보더니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유일한 번죠.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유일한 조죠. 도율 씨의 유언에 따르면 그분 명의의 모든 재산은 지혜 씨가 상속받게 됩니다. 다른 상속인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유진 씨가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앞으로 달려가 서류를 이리저리 뒤적이며 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도윤이가 어떻게 모든 재산을 저 여자한테 줄 수 있어? 쟤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활자라서 내 동생을 죽게 만들었잖아. 쟤는 불행을 죽게 만들었잖아. 제가 왜 내 동생 유산을 상속받아야 해? 김 변호사님, 제 동생이 분명 지혜 씨한테 현혹돼서 이 원장을 쓴 겁니다. 이 사람들 결혼 10년 동안에도 없고 평소에도 살갑지 않았는데 어떻게 5억 원이나 되는 유산을 저 여자한테 다 줄 수 있겠어요? 이 유원장은 분명 가짜입니다. 가짜가 가는 유원장은 분명 가짜입니다. 김 유원장은 분명 가짜입니다. 김 유원장을 도정을 굳히더니 서류 가방에서 공증서를 꺼내 도진 씨. 이 유원장은 공증서를 꺼내 도진 씨. 이 유원장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유진 씨는 공증서를 낚아채 한참 동안 보더니 정말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화가 나서 공증서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지혜, 솔직히 말해봐. 네가 내 동생한테 유원장 쓰라고 강요한 거 아니야? 너 혹시 내 동생한테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진작에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지? 아니에요. 저는 일어서서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에야 도려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에야 도려 말했습니다. 유진 씨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조수가 서둘러 그녀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대화로 해결하고 폭력은 행사하지 마십시오. 도진 씨는 유진 씨를 끌어당기며 김 변호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까다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위원장은 무효입니다. 이 위원장은 무효입니다. 이 위원장은 무효입니다. 저희는 소송을 제기하연 저희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증된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매우 높습니다. 도율 씨가 협박이나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법원은 도진 씨의 주장을 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진 씨는 이를 악물고 더 이상 말없이자 도진 씨를 끌고 더 이상 말없이 유진 씨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턱에 다다랐을 때 유진 씨는 뒤돌아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유언장을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 씨, 당신은 대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모든 유산을 저에게 남긴 거예요? 저와 결혼한 이유가 대체 뭐였어요? 김 변호사님은 저에게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도윤 씨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지혜 씨가 이 유산을 잘 활용해서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도진 씨 가족이 정말 소송을 제기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휴지를 받아 눈물을 닦으며 김 변호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으셨나요? 예를 들어
왜 모든 재산을 저에게 남겼는지 같은. 김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그저 지혜 씨가 자신이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 사람이며 그 여인이 모든 재산은 자상 감사해야 하여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혜 씨가 궁금하심하셨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라니.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일까? 언제 올까?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 씨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사흘 이내에 지혜 씨를 찾아올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지혜 씨,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면 저는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그들의 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저는 거실로 돌아와 유언장을 집어들고 도윤 씨의 서명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라니. 그 여인은 누구일까? 그녀는 저에게 어떤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소파에 앉아나리 어두워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김 변호사님의 말과 도윤 씨의 지난 몇 년간의 이상한 행동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예감했습니다. 도윤 씨에 대한 비밀, 제 부모님에 대한 비밀, 심지어 저를 도와준 독지가에 대한 비밀까지요. 밤에 저는 저녁도 먹지 않고 바로 침실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도윤 씨가 출장 가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고 그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이미 어떤 사고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했던 걸까요? 그는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왜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꿈속에서 저는 다시 도윤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얀 옷을 입고 흰빛 속에 서서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서두르지 마.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도윤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아침 일찍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지금 제 마음처럼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침대 머리맡에 놓인 도윤 씨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김 변호사님이 했던 말로 가득했습니다. 그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오늘 올까? 그녀가 정말 저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세수를 마치고 식욕이 없어 우유 한 잔만 마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선을 문에 고정했습니다. 혹시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놓칠까봐 초조했습니다. 시간은 1시, 한 분 흘러오던 8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온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 김 변호사님이 착각한 걸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둘러 문으로 달려가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27, 8세 정도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있었으며 손에는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 오빠가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인은 저를 보고 살짝 미소 지으며 온화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 앉으세요. 김 변호사님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뭔가 이야기해 주실 게 있다고요. 수아 씨는 물잔을 두 손으로 잡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조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가방에서 저 빈 쪽지 하나를 꺼내 그분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쪽지를 읽으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요. 저는 쪽지를 받아 들었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쪽지는 얇았지만 마치 천금의 무게를 가진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도윤 씨의 익숙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하늘 칸 회기 모두 정갈했습니다. 단회 탄 회기 모두 정갈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혜에게 미안해. 지난 1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구나. 네 아버지는 그의 강도에게서 나를 구해줬고 나를 보호하다가 다치셨어. 그 은혜를 나는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 나중에 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네가 홀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익명으로 너를 도왔을 때 나는 익명으로 너를 도왔어. 너와 결혼한 것은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었어. 평생 너를 돌보고 싶었어. 하지만 네가 진실을 알면 부담을 느낄까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울릴까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네 아버지가 그의 강도에게서 나를 구해줬고 나는 익명으로 너를 도왔어. 너와 결혼한 것은 평생 너를 돌보고 싶었어. 이 말들은 벼락처럼 제 머릿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쪽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온몸이 멍해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도윤 씨를 구해줬다고? 저를 도와준 독지가가 도희 소화할 수 없다고? 저를 도와준 독지가가 도윤 씨였다고? 지난 10년의 무성, 결혼 생활은 그가 저에게 어울리지 않을까봐 저는 수아 씨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수아 씨, 쪽지에 쓰인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제 아버지가 정말 도윤 씨를 구해줬나요? 수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지혜 씨. 도윤 오빠가 저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빠는 겨우 18살이었는데 야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강도에게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도 손에 칼이 있었는데 지혜 씨 아버지는 도윤 오빠를 보호하다가 팔을 칼에 베어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나중에 지혜 씨 아버지는 일이 바쁘셔서 도윤 오빠에게 보답을 받지 않으셨지만 도윤 오빠는 그 은혜를 평생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팔에 길게 남아있더니 제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 제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그저 일하다가 실수로 다친 것이라고만 말했을 때 아버지는 그저 일하다가 실수로 다친 것이라고만 말씀이라고 물었을 때 수아 씨는 저에게 휴지를 건네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도윤 오빠가 사업에 성공해서 지혜 씨 아버지에게 보답하려 했지만 이미 지혜 씨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지혜 씨를 찾았을 때 지혜 씨는 대학에서 학업에 전념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꿋꿋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지혜 씨의 진실을 알고 심리적 부담을 느낄까봐 익명으로 지혜 씨를 도왔고 계속해서 지혜 씨를 도왔고 오빠는 지혜 씨가 마치 해바라기 같아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햇살을 향해 자라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오빠는 자신이 지혜 씨를 돌볼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내어 지혜 씨에게 구애하고 청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오빠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매번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도 다시 삼켰습니다. 오빠는 지혜 씨가 자신이 보답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할까봐 일찍 진실을 말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지혜 씨에게 따뜻함 없는 결혼 생활을 안겨준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아 씨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 씨는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돌보고 말없이 모든 것을 저를 위해 준비했지만 한 번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저의 서러움과 의문은 이 순간 모두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전보다 더 아팠습니다. 제가 그를 계속 오해하고 있었고 그가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니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주워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도윤 씨를 안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
도윤 씨는 왜 진작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가 진작 말해줬더라면 제가 그를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수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는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지혜 씨가 자신의 보답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신의 감정이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오빠는 또 저에게 언젠가 자신이 얻게 되면 꼭 진실을 지혜 씨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혜 씨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빠가 항상 지혜 씨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요. 저는 쪽지에 쓰인 도희 씨의 글씨를 보며 지난 10년간 그가 시를 보며 지난 10년간 그가 시를 보며 매일 아침 차려주던 아침 식사, 매번 출장 가기 전에 당부, 제가 아플 때마다 돌봐주던 모습, 그리고 그가 저를 위해 준비한 5억 원의 유산까지, 이 모든 것이 그가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였지만 저는 줄곧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득 결혼식 날 그가 저에게 차례식 날 그가 저에게 집 열쇠를 건넬 때 눈빛에 스치던 빛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매번 치밀함을 피할 때 눈빛에 담겨있던 미안함. 그는 줄곧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제가 너무 둔해서 줄곧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아 씨는 슬퍼하는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혜 씨, 도윤 오빠가 가장 바라는 것은 지혜 씨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혜 씨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분이 지혜 씨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한 것은 앞으로 지혜 씨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잘 살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안고 잘 살아갈 거예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도진 씨와 유진 씨가 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걸까? 저는 문으로 가서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과연 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뒤에는 제가 모르는 몇 명의 낯선 남자들도 따라와 있었습니다. 수아 씨도 일어나 제 옆으로 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진 씨는 저를 보자마자 제 코를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지혜, 이 사기꾼. 네가 혹시 도윤이가 보답 때문에 너랑 결혼했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일부러 우리한테 숨긴 건 유산을 독차지하려던 속셈이었지. 오늘 우리는 반드시 따져야겠어. 도진 씨도 거들었습니다. 도진 씨도 거들었습니다. 지혜, 내 동생이 분명 너한테 속은 거야. 빨리 유산 내놔. 안 그러면 우리 경찰에 신고해서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도윤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은 아직도 유산을 다투려 하고 저를 모욕하려 하다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산은 도윤 씨가 저에게 남긴 거예요. 공증된 유언장이 있고 법적 효력이 있어요. 당신들이 소란을 피우고 싶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저는 끝까지 상대해 줄 거예요. 그리고 사기죄라니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이 여기서요? 수아 씨가 서둘러 그녀를 말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지혜 씨를 존중하고 도윤 오빠의 유지를 존중하십시오. 여기서 계속 소란을 피우면 저희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유진 씨는 수아 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또 저를 보더니 결국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은 그녀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그녀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다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수아 씨, 방금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 씨, 괜찮습니다. 그래야 할 일입니다. 도윤 오빠가 저에게 혹시 누가 지혜 씨를 괴롭히면 꼭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참, 도윤 오빠가 지혜 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참, 도윤 오빠가 지혜 씨에게 전해달라고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가 지난 몇 년간 지혜 씨에 대한 그의 마음과 지혜 씨의 아버지와의 이야기가 이 안에는
분명 도윤 씨의 더 많은 속마음, 저희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보다가 다시 손에 든 쪽지를 보았습니다. 도윤 씨, 제가 이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할게요. 잘 살아갈게요. 잘 살아갈게요. 잘 살아갈게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저를 괴롭히고 당신이 남긴 유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도 제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수아 씨가 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아 도윤 씨의 일기를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펼쳐보지 못했습니다. 표지는 짙은 갈색 가죽이었고 모서리는 이미 달아 있었습니다. 그가 자주 꺼내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밤 도윤 씨가 책상에 앉아 한 획 한 획초에 대한 마음과 제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써 내려갔을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시큰하고 아팠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날짜는 10년 전 제가 막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조 박사님처럼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다. 나는 그녀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까봐 감히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익명으로 그녀를 돕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랄 뿐이다. 제 손가락이 글씨를 따라 움직였고 눈물이 또다시 학업에 절려내렸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줄곧 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매달 초에 익명의 송금을 받았던 것을 떠올받았던 것을 계속해서 일기를 넘겨보니 저에 대한 많은 소소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지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진지하게 책을 읽는 모습을 한참 동안 창밖에서 지켜보았다. 감히 방해할 수 없었다. 감히 방해할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 발표할 때 그녀는 정말 행복하게 웃었다. 나도 함께 행복하게 웃었다. 나도 함께 행복했다. 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메꿨다. 나는 친구에게 붙었다. 밤새도록 일기를 읽으면서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많은 우연처럼 보였던 행운들이 모두 도윤 씨가 뒤에서 말없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제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의 일기를 펼치자 그가 처음 저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을 때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지혜에게 고백했다. 그녀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없고 먼저 일에 집중하고 싶다며 거절했다. 조금 서운했지만 그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컸다. 혼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 나는 그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 그저 그녀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릴 수밖에. 저는 그때 정말 어떤 남자가 저에게 고백했지만 막 취업해서 일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알렸습니다. 그 남자가 도윤 씨였다니. 그때 저는 그가 낯이 익다고 생각했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가 진작부터 제 삶 속에 있었다는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일기 중간 부분에는 저희가 결혼한 후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지혜와 결혼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가 진실을 알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매일 아침 그녀에게 아침 식사를 해주고 제때 약을 먹으라고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그녀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그저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정말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감히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가 보답 때문에 그녀와 결혼했다고 생각할까봐, 그녀가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일기들을 읽으며 저는 지난 10년 동안 도윤 씨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그저 침묵과 거리두기로 자신을 보호했고 저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전의 저의 서러움과 의무는 이 순간 모두 안쓰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일기 마지막 몇 페이지는 그가 출장 가기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일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 지혜가 혼자 집에 있을 것이 걱정된다. 그녀가 아프면 약을 제때 먹을지 모르겠다. 위장약은 이미 그녀의 서랍에 넣어두었다. 냉장고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도 준비해 두었다. 그녀가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다. 또 다른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요즘 몸이 계속 불편하다. 아마 너무 피곤한가 보다. 나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모든 재산을 지혜에게 남겼다. 만약 나에게 정말 무슨 사고가 생긴다면 이 재산들이 그녀의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전처럼 힘들지 않도록, 이전처럼 힘들지 않도록, 이전처럼 힘들지 않도록.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기정리함이라. 그녀가 바로 그녀이기 때문에. 그녀는 내가 평생 가장 소중이 아니라 그녀는 내가 평생 가장 소중이다. 도윤 씨, 당신은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왜 진작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알아요? 당신의 마음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당신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20년의 시간을 낭비한 것을 후회해요. 오랫동안 울고 나서야 저는 서서히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조심스럽게 정리하여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로 가서 창밖에 비가 서서히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지개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의 마음을 이제 알겠어요. 안심하세요. 저 잘 지낼 거예요. 당신이 남긴 유산을 잘 활용해서 당신이 바라던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유산을 탐내는 사람들도 제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을 제가 잘 지킬 거예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전날 결혼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씨, 안녕하세요. 도진 씨 가족이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 도진 씨, 도윤 씨가 보답을 위해 결혼한 것이라고 말이죠. 법원에서 이미 저에게 소환장을 보냈고 재판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도진 씨와 유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전의 나약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의 이전의 나약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의 이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도움과 수아 씨의 지지까지 있으니 저는 이 소송에서 반드시의 지지까지 있으니 다음 주 재판에 제때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법이 공정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도윤 씨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도윤 씨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아주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도윤 씨가 저를 향해 미소짐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다음 주에 재판이 열릴 거예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가 분명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지지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도윤 씨의 유품을 정리하는 한편 김 변호사님과 협력하여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도윤 씨의 일기, 쪽지, 그리고 그가 저를 도왔던 송금 기록을 모두 김 변호사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그것들을 보고는 이 모든 것이 강력한 증거라며 반드시 제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아 씨도 자주 저에게 전화해서 제 상황을 묻고 만약 증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정에 나와줄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니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재판 전날 저는 도윤 씨의 사진을 가방에 넣어 내일 가져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남긴 모든 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 지켜보기를 바랐습니다. 저녁에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꿈을 꾸었습니다. 도윤 씨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두려워 함께 있을 거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무서워. 당신이 곁에 있으니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깨어났을 때 창밖은 이미 환했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의 명예를 되찾는 날이었습니다. 재판 전 며칠 동안 저는 김 변호사님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 외에도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윤 씨가 익명으로 저를 도왔다는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기에 쓰인 내용은 모두 그의 속마음이었지만 아무리 진실이라도 도진 씨 가족이 일기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먼저 그의 속마음이었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 더 확실했습니다. 박 교수님은 당시 저를 많이 돌봐주셨고 저희 집안 사정을 알고 계셨으며 익명의 독지가가 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먼저 안부를 묻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걔의 형과 형수가 유산을 빼앗으려 떠나셨어요. 그의 개혁 시절 도와주셨던 그라 기억하시나요? 저는 도윤 씨가 당시 정말 저를 도왔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교수님, 도와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박 교수님은 제 말을 듣고는 다급해하며 말했습니다. 지혜, 네가 어쩌면 이렇게 기구하니? 도윤이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때 그가 나를 찾아와 익명으로 너를 돕겠다고 하면서 네가 심리적 부담을 느낄까봐 절대 너에게 보내줄게. 내가 여기 그때 기록이지. 전화를 끊자 저는 마음속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장학금 협약서와 송금 영수증이 있다면 도윤 씨가 당시 정말 자발적으로 저를 도왔고 제가 그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대학 시절의 거래 내역을 조회해 주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은행 카드 거래 내역을 조회해서 도에게 송금했던 시간과 금액이 그의 일기에 쓰인 내용과 금액이 그의 일기에 쓰인 내용과 출력된 거래 명세서를 보며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송금 시간이 도윤 씨의 일기에 쓰인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제가 계약할 때 그는 등록금을 보냈고 매달 초에는 1,000원의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거를 꺼냈습니다.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는 5,000원을 더 보냈고 졸업하고 직장을 찾을 때는 면접에 입을 옷을 사라고 3,000원을 또 보냈습니다. 거래 명세서에 도윤 씨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숫자들을 훑어보며 마음속으로 따뜻함과 동시에 아픔을 느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저는 예전에 살던 대학 기숙사 근처 서점에 갔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이 서점에서 자주 책을 읽었고 가끔 돈이 부족해서 사고 싶은 책을 그냥 두고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가면 그 책은 항상 계산대에 놓여 있었고 누군가가 이미 돈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서점 사장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그런 줄로만 알았지만 이제야 도윤 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도윤 씨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그 아이는 그때 자주 여기 와서 지혜 씨가 요즘 안 하고 했어.
내가 그때 자주 여기 와서 지혜 씨가 요즘 어떤 책을 보는지 좋아하는 책 중에 물어보곤 했지. 매번 지혜 씨가 책을 내려놓고 가면 그가 몰래 와서 이 사장님은 서랍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10년 전에 몇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윤 씨가 저를 위해 지불했던 책값과 날짜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사진으로 찍고 이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학교, 은행, 서점에서 받은 증거들을 모두 정리하여 도윤 씨의 일기, 쪽지와 함께 놓았습니다. 이 두툼한 자료들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든든해졌습니다. 도진 씨와 유진 씨가 저를 모욕하고 유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수아 씨가 저에게 전화해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찾은 증거들을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수아 씨도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잘 됐어요. 이 증거들이 있으면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참, 도윤 오빠가 지혜 씨에게 전해달라고 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금고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너무 좋죠. 수아 씨,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저는 수아 씨와 함께 도윤 씨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은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책상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 옆에는 제가 사준 선인장도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수아 씨는 책상 가장 아래 서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금고는 이 안에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지혜 씨 생일입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비밀번호를 제 생일입니다. 도윤 씨가 금고는 비밀번호를 제 생일입니다. 제가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정말 검은색 금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생일을 입력하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색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도윤 씨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도윤 씨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지혜에게 이 다이아몬드 반지는 내가 처음 사업에 성공했을 때 산 거야.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너를 데리고 여행을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진실을 말해줄 생각이었어. 그리고 이 반지를 네 손에 끼워줄 생각이었지. 아쉽게도 그날까지 가지 못했구나. 지혜, 미안해. 사랑해. 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눈물을 번물처럼 쏟아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제 손에 직접 끼워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웠습니다. 크기가 딱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반지를 바라보니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마치 도윤 씨의 마음처럼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철도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 씨의 건강검진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펼쳐보니 도윤 씨는 이미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걱정할까봐 줄곧 저에게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가 출장 가기 전에 쓴 일기에 요즘 몸이 계속 불편하다고 썼던 것입니다. 그가 출장 가기 전에 쓴 일기에 요즘 몸이 계속 불편하다고 썼던 것은 사실 병세가 악화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 없이 제가 혼자 남겨지면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수아 씨는 슬퍼하는 저를 보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도윤 오빠가 가장 바라는 것은 지혜 씨가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 씨가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안고 잘 살아가닙니다. 그분이 지혜 씨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한 것은 앞으로 지혜 씨가 행복하기를 바랐기를요. 도윤 씨, 저는 당신이 항상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안고 잘 살아갈 거예요.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저를 괴롭히려 했던 사람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사무실에서 나와 저는 수아 씨와 함께 법원으로 가서 새로 찾은 증거들을 김 변호사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그것들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지혜 씨, 이 증거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지혜 씨와 도윤 씨의 결혼이 진실하고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윤 씨가 진심으로 지혜 씨를 사랑했고 단순한 보답이 아니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 소송, 저희가 이겼습니다. 재판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저는 침례를 정리하여 서류철에 넣고 도윤 씨의 사진과 그 다이아몬드 반지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윤 씨가 제 다이아몬드 반지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내일의 재판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진 씨와 유진 씨는 분명 억지를 부리고 듣기 싫은 말들을 많이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도윤 씨의 사랑이 있고 이렇게 많은 저에게는 도윤 씨의 사랑이 있고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으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예전에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다 저는 창밖의 달을 향합니다. 도윤 씨, 내일 전에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의 사진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을 안고 이 세상을 둘러볼 거예요. 달은 아주 밝았고 마치 저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윤 씨가 분명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판 전날 오후 제가 집에서 재판에 사용할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도진 씨와 유진 씨였습니다. 그들 뒤에는 제가 모르는 남자 2명이 더 따라와 있었는데 그들이 데려온 조력자들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들이 분명 포기하지 않고 재판 전에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워 저에게 양보를 강요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열지 않고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으면 내일 법정에서 이야기하세요. 할 말이 있으면 내일 법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문 열어. 안 그러면 우리 정말 부순다. 빨리 문 열어. 안 그러면 우리 정말 풀지 마. 빨리 문 열어. 할 이야기가 있어. 네가 문 안 열어. 그들이 정말 문을 부숴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저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유진 씨가 안으로 달려들어 제 팔을 붙잡고 제 코를 가리키며 욕했습니다. 지혜,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혹시 도윤이가 암에 걸린 걸 진작에 알고 일부러 치료해주지 않고 그가 죽어서 유산을 상속받을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야. 너 정말 악독한 년이야. 저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저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저는 힘껏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당신들이 계속 저를 모욕하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도진 씨는 거실 중앙으로 와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지혜, 우리도 너랑 이렇게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 도윤이 유산을 반만 우리에게 나눠주고 아파트 한 채만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소송 취하할게. 앞으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안 그러면 내일 재판에서 우리가 네가 부모도 죽게 하고 남편도 저는 죽게 하고 남편도 죽게 하고 남편도 죽게 하고 남편도 죽게 하고 남편도 도윤 씨 유언장에 분명하게 쓰여 있어요. 모든 유산은 저에게 귀속된다고요. 당신들은 나눌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과 도윤 씨의 죽음은 모두 사고였어요. 여기서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서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진 씨는 제가 양보하지 않자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에 주저앉아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 내 동생이 힘들게 번 돈을 저런 이방인한테 다 빼앗기다니. 유진 씨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 크게 울면서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보세요. 이 여자는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나쁜 여자예요.
내 동생 돈 때문에 내 동생이랑 결혼한 거예요. 이제 내 동생이 죽으니 유산을 독차지하려 하고 우리 같은 가족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려 해요. 우리 같은 가족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려 해요. 저를 보는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를 보는 눈빛도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도윤 씨의 일기와 송금 영수증을 들고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지혜 씨와 도윤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도윤 씨는 당시 지혜 씨의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나중에 또 익명으로 지혜 씨의 대학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지혜 씨와 결혼의 은인이었고 나중에 또 익명으로 지혜 씨의 대학 학비를 지원했 씨의 일기입니다. 그의 씨와 결혼한 것은 평생 그녀를 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학교와 맺은 장학금 협약서이고 송금 영수증도 있습니다. 그가 당시 자발적으로 지혜 씨를 도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결혼은 진실하고 유효합니다. 도윤 씨가 유산을 지혜 씨에게 남긴 것은 그의 진심이었고 여러분의 주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웃들은 증거를 보고 수아 씨가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는 태도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아니,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도윤 씨가 자발적으로 유산을 아내에게 남겼다는데 형님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와서 빼앗으려 해요? 게다가 사람을 모욕하다니 너무 심하네요. 다른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혜 씨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남편도 떠나서 이미 충분히 불쌍한데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괴롭히면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유진 씨는 이웃들이 모두 저를 편들자 울음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도진 씨는 저를 노려보고는 주위 이웃들을 보며 얼굴이 매우 굳어졌습니다. 지혜, 너무 기뻐하지 마. 내일 재판에서 보자. 말하고는 유진 씨와 그 낯선 남자들을 서둘러 끌고 떠났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씩 흩어졌고 가기 전에는 저를 몇 마디 위로하며 내일 재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정의는 항상 존재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정의는 항상 존재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일 재판에 제가 함께 갈 겁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과 이 사장님도 증언하러 나와 도윤 씨의 마음을 증명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아 씨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아 씨. 그리고 박 교수님과 이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혜아 씨를 돕는 것은 그분을 돕는 것이나 맞지 몰랐을 거예요. 수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다. 내일 재판, 저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녁에 저는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의 사진을 꺼내 침대 머리맡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내일 재판이 열릴 거예요. 안심하세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유산을 탐내고 저를 모욕하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마도 도윤 씨가 항상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고 오직 단호함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도윤 씨가 사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그가 남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증거가 가득한 서류 가방을 들고 수아 씨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 문 앞에 도착하니 도진 씨와 유진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변호사도 한 명 있었는데 아주 기세등등해 보였습니다. 유진 씨는 저를 보자마자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작은 소리로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수아 씨를 따라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니 김 변호사님이 보였고 박 정석에는 박 교수님과
이 사장님도 앉아 계셨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9시 정각 판사님이 정시의 법정으로 들어와 판사봉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도진, 유진 대 피고, 지혜의 유산분할 분쟁 사건을 지금부터 심리하겠습니다. 먼저 원고는 소송 청구 및 사실 이유를 진술하십시오. 도진 씨의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도진 씨의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망자 도윤 씨의 형으로서 법정 상속인 중 한 명입니다. 또한 피고 지혜 씨는 결혼 존속 기간 동안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이 원장의 무효를 판결하고 도윤 씨의 유산을 법에 따라 분할할 것을 청구합니다. 제 의뢰인은 그중 3분의 1을 분할받아야 합니다. 저는 피고석에 앉아 그의 말을 들으며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보답 결혼이라니,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니. 김 변호사님은 제 감정을 알아차리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후 일어나 말했습니다. 판사님, 원고의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의뢰인 지혜 씨와 망자 도윤 씨의 결혼은 진실하고 유효합니다. 결혼 증명서도 있습니다. 게다가 망자 도윤 씨의 결혼은 진실하고 유효합니다. 결혼 증명서도 있습니다. 게다가 망자 도윤 씨는 생전에 제 의뢰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익명으로 대학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익명으로 대학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일기에도 그녀에 대한 마음을 기록해서 하느라 법원에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유산은 제 의뢰인 지혜 씨에게 귀속될 것을 판결해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김 변호사님은 도윤 씨의 일기, 장학금 협약서, 은행 거래 내역, 서점 결제 기록 그리고 도윤 씨의 기록 그리고 도윤 씨의 건강거답이 아니요. 서점 결제 기록 그리고 도윤 씨의 건강검진 보고서를 모두 판사님에게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망자가 자발적으로 유산을 피고 지혜 씨에게 남긴 것은 그의 진정한 의사 표현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모욕입니다. 피고는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망자 도윤 씨의 생활을 줄곧 돌봤습니다. 망자 도윤 씨의 생활을 줄곧 돌봤습니다. 망자 도윤 씨의 건강검진 보고서는 그거가 제출한 증거를 건강검진 보고서는 그가 결혼 기간도 같습니까? 피고가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며 도진 씨와 유진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의 변호사도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유진 씨가 갑자기 일어나 말했습니다. 판사님, 그 일기란 영수증은 다 가짜예요. 지혜가 위조한 거예요. 그 여자는 내 동생 유산을 사기치려고 한 거예요. 그 여자는 내 동생 유산을 사기치려고 한 거예요. 바로 그때 박 교수님과 이 사장님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모두 진짜입니다. 그 증거들은 모두 진짜입니다. 당시 도윤 씨가 자주 지혜 씨의 책값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제가 여기 결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은 박 교수님과 이 사장님에게 각각 증언하게 하고 이 사장님에게 각각 증언하게 하고 이 사장님이 가져온 낡은 장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진 씨와 유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도진 씨와 유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그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정하고 합의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휴정 시간에 김 변호사님이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지혜 씨, 안심하세요. 저희가 이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청석의 박 교수님과 이 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도 저에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윤 씨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보셨나요? 저희가 곧 이길 거예요. 10분 후 판사님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판사봉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 도진, 유진 대 피고,
지혜의 유산분할 분쟁 사건의 심리 결과 망자 도일 씨와 피고 지혜 씨의 결혼은 진실하고 유효하며 망자 도일 씨가 작성한 유언장은 그의 진정한 의사 표현으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 합법적이고 유언장은 무의 진정한 의사 표현으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 합법적이고 유효한 장에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부족함으로 본 것은 사실적. 망자 도일 씨의 명의의 모든 유산은 피고 지혜 씨에게 귀속된다. 사건 처리 비용은 원고 도진, 유진이 부담한다. 본 판결을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 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탕소자 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첨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판결의 결과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또 소란을 피우려 했지만 도진 씨가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을 나서자 햇살이 제 몸에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수아 씨, 받겠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햇살이 제 몸에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수아 씨, 박 교수님이 모두 저에게 다가와 소송에서 이긴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다가 다시 손에 낀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남겨준 사랑에 감사하고 저에게 남겨준 유산에 감사해요. 저 잘 살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안고 잘 살아갈 거예요. 당신의 기대에 부응할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도윤 씨가 저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분명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날들, 저는 도윤 씨가 남긴 유산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저는 자선기금을 설립하여 저처럼 부모를 잃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마치 도윤 씨가 그때 저를 도왔던 것처럼요. 저는 도윤 씨의 사랑이 계속해서 전달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도윤 씨도 바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사랑의 동반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다음 날, 제가 수아 씨와 함께 도윤 씨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가 자주 사용하던 물건들을 잘 보관하려 할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또다시 도진 씨와 유진 씨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들 옆에 조력자는 없었지만 얼굴은 어제보다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분노를 참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유진 씨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혜, 네가 소송에서 이겼다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지 마. 우리는 이미 항소했어. 세상에 도리가 없는 곳이 없다고는 믿지 않아. 네 유언장은 분명 가짜이고 일기도 네가 위조한 거야. 너는 사기꾼이야. 일기도 네가 위조한 거야. 네가 정말 솔직꾼이야. 도진 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때는 네가 유산도 못 받고 명예도 실추될 거야. 저는 차갑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기 결혼을 했는지 유언장이 진짜인지 법원에서 이미 판결했어요. 당신들이 항소하겠다면 저는 끝까지 상대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계속 저를 모욕하면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하지만 여기서 계속 저를 모욕하면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면 저희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유진 씨는 수아 씨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뛰어들지 못했지만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항소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수아 씨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도진 씨와 유진 씨와 이것 기억하세요. 작년에 도윤원에 입원했을 때, 당신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네가 죽어는 입원했을 때, 이 모든 대화가 여기 녹음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항소한다면
저는 이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판사님께서 당신들이 과연 가족애 때문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보시게 할 겁니다. 도진 씨와 유진 씨는 녹음기라는 세 글자를 듣자마자 얼굴이 단수입니다. 유진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 녹음은 가짜 아니야? 그래서 당신들이 했던 말들을 모두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잘 보관해 두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혜 씨를 괴롭히면 증거를 제출하라고요. 녹음 파일 외에도 도윤 오빠가 판사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신들이 지난 몇 년간 계속 그에게 돈을 요구했고 부모님께 불을 요구했고 부모님께 불효했다는 내용이 있어 그에게 돈을 요구했고 부모님께 불효했건에 관련이 쓰였습니다. 그는 진작부터 당신들을 더 이상 돌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판사님, 제 형 도진과 형수 유진은 지난 몇 년간 계속 놀고 먹으며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주지 않으면 소란을 피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들은 돌보지 않았고 모두 제가 혼자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제가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지혜를 괴롭히고 유산을 다툴까봐 걱정하여 이 편지를 도진 씨와 유진 씨와 남깁니다. 저는 편지를 도진 씨와 유진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유산을 남길 생각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도윤 씨가 당신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당신들이 감히 그의 돈이 당신들 것이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어요. 도진 씨와 유진 씨는 편지를 다 읽고 얼굴이 창백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도진 씨를 끌고 말했습니다. 도진 씨가 유진 씨를 끌고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녹음 파일과 편지입니다. 보일 가자. 말하고는 유진 씨를 서둘러 끌고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수아 씨를 보며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수아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 오빠가 저에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제지간인데 너무 매정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이렇게까지 지혜 씨를 괴롭히니 더 이상 여지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참, 도윤 오빠가 또 다른 증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들에게 돈을 빌려준 기록과 당신들이 돈을 빌려준 기록과 당신들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차용증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차용증이 저는 수아 씨가 건네준 차용증과 돈 빌려준 기록을 받아들고 감회에 젖었습니다. 도윤 씨는 정말 앞서 생각하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도진 씨와 유진 씨에게 괴롭힘 당할까봐 걱정해서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저는 반드시 그가 남긴 것을 잘 지키고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저는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해서 녹음기, 편지, 차용증, 그리고 돈 빌려준 기록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라며 이것들이 항소해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허위 소송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도윤 씨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안심하세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고 수아 씨와 김 변호사님이 저를 도와주시니 그들이 항소해도 제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녹음 파일과 편지 때문에 항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과연 반달쯤 지나 김 변호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도진 씨와 유진 씨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자동으로 취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도 저를 위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수아 씨도 저를 위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드디어 안심할 수 있게 됐네요. 수아 씨, 그동안 수아 씨가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수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 오빠는 저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저희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지혜 씨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지혜 씨를 돕는 것은
그분에게 보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도윤 오빠가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도윤 오빠가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혜 씨에게 시간이 생겼으니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도윤 씨가 정말로 바쁘지 않으면 저를 데리고 파리로 여행을 가자고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쉽게도 그는 그날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왼손에 낀 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왼손에 낀 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자선 기금을 설립하고 나면 파리에 갈 거예요. 도윤 씨 사진을 가지고 그와 함께 에펠탑을 보러 갈 거예요. 그에게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그에게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참, 지혜 씨. 도윤 오빠에게 자선 사업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가 지혜 씨가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연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너무 좋죠. 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자선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수아 씨는 곧바로 도윤 씨 있을 거예요. 지혜 씨, 도윤 씨가 지혜 씨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지혜 씨가 선량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가 반드시 지혜 씨가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금의 운영 방침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 거죠. 마치 도윤 씨의 그때 지혜 씨를 도왔던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민서 씨는 이 이름이 아주 좋고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자료 준비를 시작하여 최대한 빨리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민서 씨와 함께 기금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도윤 씨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도윤 씨의 일기, 쪽지, 녹음기, 그리고 편지를 모두 한 상자에 잘 보관하여 침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꺼내보곤 했습니다. 마치 도윤 씨가 아직 제 곁에 있는 것처럼요. 어느 날 제가 도윤 씨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온통 제 사진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사진, 제가 처음 취업했을 때의 사진, 그리고 저희 결혼식 날의 사진까지. 모든 사진 아래에는 날짜와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9월 10일 지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진지했다. 2018년 5월 20일 지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진지했다. 2018년 5월 20일 지혜가 처음 승진하고 아주 기뻐했다. 그의 저에 대한 사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품에 안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이렇게 저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사랑을 안고 잘 살아갈게요. 당신의 사랑 기금을 잘 운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안심하세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도윤 씨의 서재를 정리한 지 닷새째 되는 날, 제가 그의 책상 가장 아래 서랍을 닫다가 서랍바닥이 조금 헐거워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살짝 들어 올리자 바닥판이 들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검은색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에는 작은 고리 열쇠가 걸려 있었는데 열쇠 구멍의 모양이 낯익었습니다. 저희 결혼식 때 도윤 씨가 저에게 준 열쇠 꾸러미 중 가장 작은 열쇠와 딱 맞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침실로 가서 그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이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작은 고리 열쇠로 상자가 단번에 열렸습니다. 과연 작은 고리 열쇠로 상자가 단번에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빨간색 벨벳천이 깔려 있었고 은에는 빨간색 벨벳천이 깔려 있었고 거기에는 시내 중심의 고급 아파트 단지 주소가 쓰여 있었고 소유주 안에는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등기일은 저희 결혼 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그때 이미 저에게 아파트를 사주었고 줄곧 저에게 아파트를 사주었고
줄곧 저에게 숨겨왔던 것입니다. 이어서 저는 은행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은행 연필로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뒷미라고 쓰이라. 한 장은 비상시에 쓰고 다른 한 장은 네가 용돈으로 써. 시내 중심의 아파트는 채광이 좋고 네가 좋아하는 서점과도 가까워. 내가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너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어. 아쉽게도 그날까지 가지 못했구나. 지혜, 미안해. 앞으로는 너 자신을 잘 돌봐. 너를 힘들게 하지 말고. 눈물이 쪽지 위로 건져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도율 씨는 항상 이렇게 모든 친절을 저는 은행 카드와 아파트 등기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다음 날 은행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그 아파트를 보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저를 도와 조회한 후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이 두 카드에는 한 장에 1천만 원, 다른 한 장에 1천만 원, 다른 한 장에 1천만 원, 다른 한 장에도 1천만 원, 다른 한 장에도 1천만 원, 다른 한 장에도 1천만 원, 게다가 이 두 카드라서 많은 전용 서비스입니다. 은행에서 나와 저는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의 그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경비원은 제가 입주민이라고 하자 열정적으로 저를 안내하여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거실의 통창은 공원을 향해 있었고 햇살이 바닥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이 가득 꽂혀 있었고 침실 침대 머리맡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지혜 씨, 이 집은 도윤 씨가 5년 전에 사신 겁니다. 그는 매년 2번씩 직접 와서 청소했고 정기적으로 저희에게 책장 속 책들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모두 지혜 씨가 좋아하는 종류라고 하시면서요. 지혜 씨가 오실 때 집이 깨끗하고 편안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파묻혀 같이 읽을 수 있을 거야. 저는 책장으로 가서 책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는데 역시 도윤 씨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책장에 기대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 씨는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했지만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저희가 함께 이 집에서 책을 읽고 햇살을 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집에서 나와 저는 수아 씨에게 전화해서 숨겨진 돈과 아파트 발견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아 씨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이 모든 것이 도윤 오빠의 마음입니다. 오빠는 지혜 씨가 앞으로 힘들까봐 몰래 이런 것들을 준비해둔 거예요. 지혜 씨는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이 아파트를 그대로 두어 가끔 며칠씩 머물기로 했습니다. 도윤 씨와의 비밀 아지트처럼요. 그리고 그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도윤 사랑 기금에 넣어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남은 1천만 원은 일부는 저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고, 일부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친척들에게 그러. 그날 오후 제가 기금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진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혜, 너 정말 깊이 숨겨놨네. 도윤이가 2천만 원이랑 아파트 한 채를 더 숨겨놨네. 도윤이가 2천만 원이랑 아파트 한 채를 더 숨겨놨는데 우리한테 말도 안 해. 빨리 돈이랑 집 내놔. 그건 진신의 재산이고 우리 몫도 있어. 도진 씨도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악랄하게 말했습니다. 지혜, 네가 정말 염치였구나.
그 2천만 원이랑 아파트는 원래 우리 몫도 있었어. 네가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워서 네가 돈을 탐내 도윤이를 속인 여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거야. 제가 이미 녹음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의 탐욕스럽고 악독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말했습니다. 감히 저를 모욕하면 저는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당신들을 고소할 거예요. 당신들이 돈도 못 받고 감옥에 가게 할 거예요. 유진 씨는 제가 녹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단숨에 당황했습니다. 도진 씨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녹음하고 있어. 우리 쟤랑 싸우지 말고 빨리 가자. 도진 씨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 안 했네요. 제가 깜빡하고 말 안 했네요. 거기에는 저 혼자 소유하는 것으로 쓰여 있고 진 씨 가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당신들이 계속 저를 괴롭히면 저는 변호사를 통해 당신들을 괴롭힘으로 고소할 거예요. 도진 씨와 유진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정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터덜터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저는 도윤 씨의 서재에 앉아 그 검은색 철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도윤 씨, 안심하세요. 제가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괴롭힘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부응할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남긴 모든 것을 잘 살고, 당신의 저에게 남긴 모든 것을, 저의 삶을 잘 살고, 당신의 사랑을 계속 전달할 거예요. 다음 날, 저는 그 1천만 원을 도윤 사랑 기금 계좌만, 저희는 다음 주에 기금 설립 기념식을 열고 지혜 씨를 설립자로 초대하여 연설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때 도윤 씨 사진도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량한 아저씨가 항상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민서 씨는 저희가 기념식장에 도윤 씨 사진을 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윤 씨 사진을 전시해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윤 씨가 얼마나 선량하고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기념식 전날 저는 도윤 씨에게 밭에 흰 장미를 사서 그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내일 기금이 설립될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당신이 하늘에서 보시면 분명 아주 기뻐하시겠죠? 사진 속 도윤 씨는 아주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분명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금 설립 기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론 기자들, 자선 활동가들,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저와 도윤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저를 도왔는지, 어떻게 저를 위해 헌신했는지, 어떻게 기금을 설립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도윤 씨는 비록 떠났지만 도윤 사랑 기금은 그의 소원을 이어받아 저처럼 부모를 잃고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요. 저는 이것이 도윤 씨가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단상 아래에서는 열렬하고 믿습니다. 단상 아래에서는 열렬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수아 씨, 박휴 소리가, 도윤 아저씨, 박 교수님, 끼 사장님, 그리고 민서 씨가 모두 저를 위해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와 그림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혜 이모,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랑 이모,
그리고 도윤 아저씨가 공원에서 연을 날리는 그림이에요. 도윤 아저씨가 하늘에서 저희가 행복한 것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림을 받아 들고 쪼그리고 앉아 어린 소녀를 안아줍니다. 저는 그림을 받아 들고 쪼그리고 앉아 어린 소녀를 안아줍니다. 고마워, 아가. 도윤 아저씨는 분명 볼 거야. 도윤 아저씨는 분명 볼 거야. 그리고 저 또한 이 사랑을 안고 계속 나아가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저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도윤 씨의 기대에 부응하면서요. 저녁에 저는 집으로 돌아와 도윤 씨의 서재에 앉아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별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기금이 설립되었어요. 아주 성공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안심하세요. 저 잘 지낼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안고 잘 살아갈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안고 잘 살아갈 거예요. 단지 맞습니다. 마치 도윤 씨가 저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분명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의 사랑과 지지 아래 계속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기금 설립 기념식이 끝난 후 저의 삶은 점차 정상 궤도를 찾았습니다. 매일 기금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 가끔 시내 중심의 그 아파트에 가서 반나절 동안 책을 읽고 햇살을 쬐었습니다. 마치 도율 씨가 아직 곁에 있는 것처럼요. 수아 씨도 자주 저를 찾아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기금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았는지, 어떤 아이가 감사 편지를 보냈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특별히 행복했습니다. 마치 도윤 씨의 사랑이 이 아이들을 통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아 도진 씨와 유진 씨에 의해 다시 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기금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파트 아래층에 도착하니 경비원이 수상한 두 사람을 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도진 씨와 유진 씨였습니다. 그들은 등에 불룩한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마치 무엇인가를 훔치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서둘러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혜 씨, 이 두 사람이 지혜 씨를 안다고 하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려 했는데 출입카드도 없고 자꾸 숨고 피해서 제가 막았습니다. 줄이 빨개져 가방화 갔습니다. 줄이 빨개져 가방을 점이고 유진 씨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져 가방을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저는 이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너 보러 온 거야. 네가 걱정돼서 온 거라고. 누가 뭘 훔치려 해? 함부로 거짓말하지 마. 제가 걱정돼서요? 저는 냉소하며 경비원 장씨 아저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씨 아저씨, 죄송하지만 저 사람들 가방 좀 열어봐 주세요. 저 사람들이 가방 좀 열어봐 주세요. 저 사람들이 가를 걱정하러 온 건지 아니면 모두 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아니면 뭘 훔치러 온 건지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도윤 씨의 일기사본, 지금의 지원 명단, 그리고 제가 집에 두었던 목걸이까지. 유진 씨는 일이 들통나자 단숨에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혜, 저희가 일부러 지혜 씨 물건을 훔치려 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어쩔 수 없었어요. 최근에 도박으로 돈을 너무 많이 잃어서 사채업자에게 빚을 졌는데 그 사람들이 도박으로 도는 다리를, 그 사람들이 돈 안 갚으면 다리를 부러뜨린다고 했어요. 당신들은 예전에 유산을 빼앗으려다가 안 되니 이제는 물건을 훔치러 온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할 수 있어요? 도윤 씨가 살아있을 때 당신들에게 돈을 적게 준 적이 없어요. 당신들이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그렇다 쳐도 이제는 우리 양심까지 걔한테 줬어요. 도진 씨가 또 말을 하려는데 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미 휴대폰을 걸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도진 씨와 유진 씨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유진 씨가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제가 피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혜,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지혜 씨가 신고하면 저희는 끝장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와서 잘못을 알아요? 예전에 유산을 빼앗으려 할 때, 저를 모욕할 때는 왜 자를 빼앗으려 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왔습니다. 그들은 경비원이 들고 있는 가방을 보고 저와 경비원이 이야기해준 사건 경위를 듣고는 도진 씨와 유진 씨를 연행해 갔습니다. 떠나기 전 도진 씨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혜, 두고 봐.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경찰이 저에게 전화해서 도진 씨와 유진 씨가 제 물건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유산을 빼앗기 위해 도윤 씨의 구두, 유언장을 위조하려 했다는 것도 시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을 속여 도윤 씨가 유산을 그들에게 남기려 했다고 주장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저에게 도윤 씨의 일기와 녹음 파일이 증거를 있어서 안 그랬으면 정말 그들에게 도윤 씨의 일기와 녹음 파일이 증거를 있어서 안 그랬으면 정말 그들에게 속을 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도윤 씨의 사진 앞으로 가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도윤 씨, 보셨나요?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안심하세요. 앞으로 다시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남긴 모든 것을 제가 잘 지킬 거예요. 사진 속 도윤 씨는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분명 아주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들 저는 더 많은 에너지를 기금에 쏟아부었습니다. 민서 씨와 함께 몇 군데 외딴 산간 지역에 가서 그곳 아이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비록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모두 아주 착했습니다. 저희가 오자 자신들이 그림과 쓴 편지를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한 어린 남자아이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저에게 지혜 이모, 저도 커서 도윤 아저씨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라고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산간 지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윤 씨가 저에게 남긴 시내 중심의 그 아파트도 기금에 기부하여 도윤 사랑의 집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집 없는 아이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 그곳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서 씨는 제 결정을 듣고 특별히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도윤 씨가 아셨다며 그는 항상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쉬어날 수 있게 되니 저는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개조 공사를 할 때 저는 매일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텅 비어있던 아파트가 조금씩 따뜻한 모습으로 꾸며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 침대도 생기고 장난감도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특별히 뿌듯했습니다. 개조가 완성된 날 저는 도윤 씨의 사진을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들의 그림도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이라 도윤 씨, 사랑의 집이 완성되었어요.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살게 될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낄 거예요. 마치 당신이 그때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사랑의 집이 첫 번째 아이들을 맞이하던 날 저는 특별히 케이크를 사서 아이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둘러싸고 지혜 엄마라고 불렀고 자신들이 만든 작은 선물들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것이 제 인생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 씨의 사랑을 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랑이 계속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요. 어느 날 저는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고 발신자는 유진 씨였습니다.
편지에는 그녀가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쓰여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저에게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했고 도윤 씨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또 도진 씨가 도박빚과 절도죄로 5년형을 받았고 자신도 1년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출소하면 좋은 직장을 찾아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정말 잘못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1년의 징역살이가 그들을 완전히 각성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고 그 편지를 도윤 씨의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모든 인연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로요. 나이들이 흘러 기금의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고 받는 감사 편지도 점점 두툼해졌습니다. 저는 이 편지들을 모두 정리하여 사랑의 집 책장에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감사함이 모두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연을 날리고 서점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마치 도윤 씨가 그때 저를 데리고 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요. 한 번은 한 아이가 하늘의 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아요. 도윤 아저씨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했습니다. 지혜 엄마, 연이 정말 높이 날아요. 도윤 아저씨가 하늘에서 우리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또 모였습니다. 그럼 도윤 아저씨는 외롭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 외롭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의 사랑을 안고 잘 살고 다른 사랑을 안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있으니까. 그의 사랑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 그는 외롭지 않을 거야. 그람이 사랑이 가득한 세상 우리 곁에 있어. 그는 외롭지 않을 거야.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꽃향기를 실어오며 마치 도윤 씨가 저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의 사랑을 안고 계속 나아가며 이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그의 이름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녁에 저는 집으로 돌아와 도윤 씨의 서재에 앉아 그의 뒤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빈 공간에 이렇게 썼습니다. 도윤 씨, 저 잘 지내요. 아이들도 잘 지내고 기금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을 저는 항상 간직하고 항상 전달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평생 저를 사랑하고 지켜줘서 고마워요. 제가 당신의 사랑을 안고 잘 살아갈게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펜을 내려놓고 저는 발코니로 가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아주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도윤 씨의 눈처럼 항상 저를 지켜보고 저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윤 씨의 사랑을 안고 아이들의 웃음을 안고 저는 더 나은 미래를 웃음을 안고 저는 더 나은 곳